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허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970년대 여성 교양의 전유와 공존의 정치학, 여성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교양은 1970년대 여성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된 개념입니다. 규범적인 행위 태도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에 더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상대되는 일반적인 지식, 인격을 배양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지만 교양 있는 남성이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여성에게 젠더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여성들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상승하고 여자 대학생 비율이 전체의 25%까지 올라가는 등 높아진 여성 교양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예를 보여주듯이 현대 여성 백과사전이라든가 현대 여성 교양 전집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양을 강조하는 책들이 출간되고 여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현대 여성이라면 알아야 돼 라고 규범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책 읽는 소녀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여러 초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등에 널리 세워졌던 상인데요. 책을 읽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교양이자 규범으로서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소녀의 상은 아주 서양식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니까 모자를 쓰고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우아하게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70년대 여성들에게 상상되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여성 백과사전에서는 편지 쓰는 법, 클래식 음악에 대한 것, 서양 철학에 관한 지식 같은 것들과 서양 고전 문학에 대한 지식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한국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여자라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중산층 여성을 양산하기 위한 지식들을 모아두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양이 있는 중산층 여성의 확대라는 의제 아래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세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국내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종합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여성단체협의회의 대회에 같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4.19와 5.16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 빠르게 문교부의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활발하게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인사로 활동했던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 김한란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김한란은 1950년대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60년대를 걸쳐져서 한국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데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요. 유경수 여사라고 얘기되는 정권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단체 간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의 많은 활동들은 지나치게 친정부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여성단체들의 종합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친정부적이고 우파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결성될 당시에 주요 발기인은 김한란, 박마리아, 박에스더, 박인순, 박덕순이라고 하는 5명이었습니다. 김한란이 대표적인 당시의 여성 인사, 정치인, 정치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정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박마리아는 여러분들이 현대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름이죠. 박마리아와 그리고 박에스더 등과 같이 YWCA에 관계되었던 여성 인물들, 그리고 보건사회부 분여국을 맡았던 박인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여자청년단의 박덕순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여자청년단 역시 국가가 기반을 해서 만들어낸 젊은 여성들의 단체였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대한어머니회,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대한부인회, 여성문제연구회, 학생문제상담소, 한양여성클럽 등의 창립총회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머니회, 그리고 기독교연합, 부녀보호사업, 학생문제상담소 등과 같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었고요. 한양여성클럽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상류층 여성들의 봉사활동 단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서 봉사도 하고 사업 계획도 하고 하는 식의 분위기들이 여성단체 협의회의 창립 시점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단체 협의회의 기관지인 여성의 소리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성은 창간호에서부터 이제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자 활발한 외교적인 인물로 활동했던 모윤숙은 여성의 창간호에 다음과 같은 작품을 실었습니다. 여성의 자유와 해방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날, 모질던 풍우와 억겨운 고생들도 언제론들 모르겠노라. 영원한 고임과 높음을 받을 한국의 모성이여, 아내와 그 딸들이여, 그대들을 위한 석가래와 기둥과 아담한 방들이 처음 마련되었으니 웬 결의의 마음과 혼에 정숙한 기쁨과 불후의 슬기를 더욱 밝혀라. 끌고 갈 내일의 수레바퀴가 오늘 우리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자유와 해방이 모성과 아내와 딸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여성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아내로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도상에 놓여 있고 여성들이 어머니와 아내로서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을 이 잡지에서 주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정숙한 기쁨과 불후의 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머니와 아내이기 때문에 정숙해야 하고 그들의 지혜가 가정을 운영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란이 쓴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올바른 여론 조성과 여성단체 간 유대에 힘쓰자. 여론을 조성하고 여성단체의 유대에 힘쓰는 것이 여성단체 협의회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단체들이 한데 뭉치어 사단법인을 만들고 여성회관을 경영, 관리하는 이때를 계기로 우리의 요망에 차지 않는 미미한 간행물이기는 하나 오랜 진통 끝에 우리의 소리를 대변하는 여성을 간행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바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희망에 100분의 1도 차지 못하는 출생이나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주간이 되고 일간이 되도록 성장하여 우리 희망과 사회의 기대에 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을 염원하여 마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을 하나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건물을 갖게 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윤숙의 시에서도
아담한 방들이 처음 마련되었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회관을 마련하고 거기에 여성단체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잡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여성단체들의 시작, 출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을 사회화하고 일종의 정기화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정충량은 이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오랫동안 편찬했던 여성 언론인인데요. 정충량이 여성의 200호 기념 좌담회, 1983년에 200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좌담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성활동의 자료지 성격으로 출발한 여성지는 일반 교양지들의 성격과 달리 여성의 활동에 관한 또한 앞으로 한국 여성단체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 첫 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성 잡지는 초기에는 여러 여성단체들이 저희는 이번 달에 무슨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하는 활동을 보고하는 성격의 자료지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성학과 관련된 지식을 소개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일반 교양지라고 얘기되는 이 시대는 여성 잡지의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영원을 비롯해서 당시에 활발하게 창간되고 읽혔던 여성 교양지들이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여성 활동 그리고 운동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루었던 문제를 보면 여성운동의 방향, 아동복지, 여성복지, 기타 근로여성 문제, 국가여성지위향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또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기여, 인구 문제, 모자보호 문제, 불량식품 불매운동,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한국 여성의 진로, 가족법 개정, 여성단체의 발전상 등의 여성 및 여성단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개 200호까지 그런 성격을 지녀왔다고 봅니다. 이 정충량의 회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다 채우고 있는 알맹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모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가정 내에 식품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한국 여성들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등과 관련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생활과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족법을 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단체 협의회는 국가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 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가족법 개정 운동인데요.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해방 이후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가족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축접하는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라고 하는 시위를 여성단체에서 진행할 만큼 불평등한 가족법은 여성단체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서는 3차례의 특집과 50여 건의 꼭지기사를 통해서 가족법을 왜 개정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개정 요강 해설이라고 하는 꼭지는 연재가 되었는데요. 1973년 7월부터 74년 9월까지 가족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10가지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호주제도의 폐지,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폐지, 이혼 배우자의 재산 분배 청구권, 상속제도의 합리화, 유류분 제도 등 친족 범위 내에서 여성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던 지점을 평등하게 하고 협의 이혼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제 축첩을 해서 낳은 아이를
여성의 동의 없이, 아내의 동의 없이 호적에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가족법에서는 여기에서 아내의 동의를 법적으로 조문화한다던가 아내에게는 상속재산이 제대로 상속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호주제의 폐지와 같은 주장은 70년대에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실제로 폐지된 것은 90년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진보적인 주장들이었음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외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75년 1, 2월호에서부터 11월호까지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한국과 세계의 혼외자법을 8차례에 걸쳐서 정리함으로써 정모서자와 계모자 관계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아내의 동의 없이 서자를 입적하는 것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재산 상속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성을 바꾸는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혼외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서자를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성들이 이것이 자신의 가정에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 요강이나 혼외자법에 대한 설명 등은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가족법 개정 운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5년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는데요. 세계 여성의 해 대회가 열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역시 세계 여성의 해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요. 여기에서도 한국 여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가족법 개정을 뽑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평등을 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가족법 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을 설득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법을 개정하는 것은 1970년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였으며 여성단체 협의회는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봉사정신입니다. 제가 앞서 여성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중산층 여성을 모델로 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산층 여성들에게 강조되는 것이 봉사정신입니다. 가족 내에서 아이들과 남편을 돌보고 살림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유 시간이 있으면 남는 힘을 사회를 위해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서 설명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1965년 1월호에 실린 이 글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들이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다고, 아이들이 있다고, 틈이 없다고 핑계 삼는 일은 이미 구시대에 속하는 사고방식이다. 자기의 가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남은 힘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것은 문화인된 사명이요 문화 공존을 위한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다. 빈곤, 무지, 사회악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다. 특히 강인한 인내, 불 꺼질 줄 모르는 사랑, 굳센 정의감, 이런 여성들의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는 보다 의의가 크고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봉사의 의무가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들의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러한 여성들의 봉사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사랑이 충만하며 정의감이 있다라는 점을 여성의 특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여성에게 인내심이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가족 내 존재로서 인내하고 희생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텐데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요소로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1964년 용신봉사상을 제정해서 해마다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용신봉사상은 여러분이 시문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에서 모델로 삼았던 채용신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봉사를 했던 식민지 시기의 여성 인물을 이름을 따서 만든 상입니다. 채용신은 교사였기 때문에 초기의 용신봉사상은 여성 교사들에게 수여되는 상이었는데요. 이후에는 봉사단체의 대표나 활동을 한 인물들을 시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봉사정신으로, 봉사활동으로 의미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은 중산층 여성,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여성들은 저임금 여성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여공들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여성단체 협의회는 이 여성 노동자, 여공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향락, 자신의 평안만에 급급하던 활락 후에 물밀듯 밀어닥치는 공허감과 필요하지만 남을 위해 일한 기쁨을 비교할 때 후자의 기쁨은 인류 양심 밑바닥에 깔린 선한, 고귀한 그 무엇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람다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쁨일 것이다. 오늘의 이 봉사회원들의 적은 봉사의 기쁨과 보람이 번져서 여성 누구나가 발벗고 사회봉사에 나선다면 그것이 뭉쳐 나라 부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위에와 마찬가지다. 훗날 우리 조국이 안정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룩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부귀와 영화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소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봉사의 집약일 것이며 그것이 여과되어 문화의 유산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봉사회원의 장안정신을 방방곡곡에 펴보자 라고 하는 이 글에서는 봉사회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향락이나 자신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비교해봐라. 이것이 사람다운 긍지다 라고 하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말의 청자이자 호소하고 있는 대상이 여성이라고 하는 지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중산층 여성들이 향락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요소들로 설명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여성 혐오적인 시선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평안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라. 그것이 국가와 조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득하는 방식에서는 여성들의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것, 노동이 아니라 봉사가 사실은 여성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성들이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일종의 봉사라고 이야기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지역의 독거노인을 찾아뵙는다거나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은 사실은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가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봉사라는 이름으로 무임금 노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봉사라고 하는 활동은 남성들에게는 사실 요구되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 존재에게 유일하게 의의 있는 활동인 것처럼 설명되는 것은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의 종류를 제한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와 여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하나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저출생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요. 70년대 당시만 해도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74년 임신 안 하는 해, 1975년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1976년 나라사랑 피임으로 라고 하는 구호들이 캠페인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정반대되는 일, 고작 약 3, 4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이 애국이다와 같은 담론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70년대만 해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부클럽 연합회나 지도자 강습회 등에서 피임과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강습을 했으며 세미나를 열어서 인구 문제 특별 사업 그리고 여성과 인구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상 36차례에 걸쳐서 인구 문제와 자원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력을 약화시켜서 조국의 발전을 늦춘다. 곧 임신을 안 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실제로 국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재생산한 것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의 인구 정책은 출산과 재생산을 근대화의 사회적 생산력의 일부로 편입시켜서 여성의 재생산이 곧 국가의 프로젝트, 근대화 프로젝트의 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구성했습니다. 이 결과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개별 여성의 선택이 국가에 의해서 사회적인 것으로 변형되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로 국가가 요구한 것이기도 했지만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의 삶에서 아이를 여러 명 낳는다는 것, 70년대까지만 해도 4, 5명씩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굉장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제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피임 계획, 가족 계획 사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하는 내면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국가는 1980년대까지 지금으로 치면 청약에, 아파트 청약에 정관 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에 가점을 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시도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청약 가점에 자녀의 수, 다자녀인 경우의 우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실제로 1970년대까지 그리고 80년대에 이어서도 가족계획 사업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성단체들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성이 가장 모범적인 여성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신사임당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모델로 여러 차례 명명되게 됩니다. 덕이 높고 어진 어머니이며 지극한 효녀이고 학문이 깊고 심은 서예 그림 자수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신사임당을 한국의 여인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건전한 여성상을 확립하고 여성들의 부덕과 재능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여성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신사임당 상을 제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덕이 높고 어진 어머니이자 효녀, 그리고 학문이 깊고 예술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는 신사임당이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교양의 알맹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효녀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여성,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의 가장 건전한 여성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경수 여사가 제8회 전국 여성대회에서 한 치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벅찬 건설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남성들이 정열을 기울여 일하는 이때에 여성들은 사치와 허영의 꿈에서 깨어나 근면과 절약으로 소비 건전화의 참된 역군으로 올바른 정신교육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발전에 큰 암이 되는 부정부패는 아내의 올바른 태도와 슬기로운 조언, 어머니의 성실한 교육으로만 근절되리라 확신합니다. 여성들의 이와 같은 깨끗한 생활 신조로 사회는 모르는 사이에 점차 정화되고 질서가 잡히리라 믿습니다. 이 유경수의 치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 건설과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남성이고 사치와 허영의 꿈에 잠겨 있는 것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러한 사치와 허영에서 깨어나 근면 절약하고 소비를 건전화하고 참된 역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단체들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모 들이지 말고 자기가 직접 살림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정 내 소비를 절약하는 것, 그리고 근면하게 노동하는 것을 여성들에게 요구했다라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당시에 부정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 부정부패 문제를 아내들이 올바른 태도와 조언을 함으로써,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생활 신조가 깨끗해야 사회가 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은 실제로 부정부패가 정치사회 영역에서 주로 남성들이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도 전가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사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이 절약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내로서 내조를 잘하는 것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모델로서 표상되었고 신사임당 상을 수여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절약 정신과 연결되어서 국산품을 사용하고 일하는 손상, 저축수기상 같은 것들을 수여함으로써 절약하는 여성에 대해서 표창하게 됩니다. 일하는 손은 일하는 여성을 시상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가난한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는 어린 여성에서부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중산층 주부 여성 등까지 다양한 여성들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저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의 생활 수기 그리고 근검 절약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다,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연합회 회장 여귀옥은 승리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글에서 절제 생활,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이 통일의 지름길이자 인플레를 극복하는 길이고 조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명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1970년대 당시 경제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곧 국가의 안보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담론을 생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이제 달러화 문제가 생기자마자 국산품을 소비하자, 외국 제품 사용하지 말자 같은 것들을 강조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국산품을 소비해야 된다면서 남대문 일대에서 수입 제품을 일제히 압수해서 불에 태우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산품을 사용하고 절약하는 것이 여성들의 몫으로 할당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절약과 저축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종종 여성 잡지에서 발견되는 이런 식의 생활 수기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축을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지점으로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의 경제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70년대를 대표하는 중동 지역에 가서 노동을 하고 온 남성 노동자들의 편지나 생활사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들이 월급을 송금하고 그 송금한 월급을 한국에 있는 아내가 받아서 집을 짓고 그 집을 팔고 하는 방식으로 목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이제 가족 내에 모여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복부인이라고 하거나 부동산 열풍 같은 식으로 비하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여성회관 설립 현판식에 참여한 사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여성들의 활동, 여성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시책을 전달하고 국가의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을 양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 이 여성단체 협의회가 정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회관 설립, 그리고 이 여성회관을 여성단체 협의회가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유경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아주 여러 차례 유경수에 관한 글, 그리고 유경수가 쓴 치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수록되는 것은 유경수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여성단체들의 일종의 든든한 뒷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사람들은 국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관제 단체이고 어용단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경수와 같은 든든한 여성 지원자를 통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시책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가족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등 가부장적인 국가법을 변화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시책이 가정 내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젠더화된 여성 교양과 동원되는 모성, 봉사활동을 해라, 자녀 수를 줄여라와 같은 방식으로 동원되는 가족계획 등,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등과 같이 공존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협은 1980년대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민주운동 계열의 여성단체 활동 그리고 여성운동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지 격식에 불과하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이 어용족 여성 단체들이 끼쳐온 부정적 영향은 엄청나다. 제1공화국 당시에 그들은 이승만 정권의 흑백 논리적 반공 이데올로기에 선두에 섰고 5.16 군정 때에는 재건국민운동, 제3공화국 때는 새마을 부녀운동을 지휘했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 여성개발원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은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발맞추어 한편에서는 여성인력 개발을, 다른 편에서는 충효사상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부기관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여성단체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운동과 사회봉사활동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심정희는 여성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라고 하는 글에서 1960, 70년대의 여성단체들을 어용적인 여성단체라고 호명하면서 이들이 끼쳐온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했고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 부녀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존재들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충효사상을 강조하는 등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 하에서만 움직이는 단체들이었다. 여성 민중,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은 상당 부분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던 YH 여공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1970년대는 이미 여성이 노동자로서 한국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신시아 일로와 같은 이 군사주의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1970년대에 전 세계의 OEM 공장들이 한국에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이 딸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들에게 이제 너희가 졸업을 한 뒤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녀다운 길이다. 여성다운 길이다. 라고 이데올로기를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전까지 여성은 가족 내 존재였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혹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에 반해서 박정희 정권은 급증하는 노동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저임금으로 단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여성 노동자층을 양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너희는 곧 중산층 여성이 될 거야. 이제 결혼하면 4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야. 와 같은 방식으로 곧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으니 지금 현재의 저임금은 감수해라 라고 하는 요구에서 저임금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여공들에게 야학으로 제공되었던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는 꽃꽂이나 피아노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은 교양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결혼하면 꽃꽂이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 이후에도 각종 여러 가지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노동이 여성의 결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가 정책과 국가의 프로파간다에 맞춰서 여성단체 협의회와 같은 단체들이 중산층 여성은 노동하지 않고 봉사하는 자, 국가의 정책을 잘 맞추어서 순응하는 자로 표상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국가 페미니스트이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1960, 70년대 여성단체들에게 공히 작용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성운동가들이
여협의 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지원자로서의 국가에 호소하는 방식이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여성 운동의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는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여성의 동일임금 정책 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협의회가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단체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타협하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지점 역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 협의회와 여성단체 협의회의 기관지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970년대 여성운동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성 노동자에 관한 주목은 이후 연구에서 많이 되었지만 여성 단체에 대한 주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1970년대의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진 않았다. 이들의 여성운동의 공과 과를 동시에 평가하면서 이들의 잘못 혹은 문제점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여성단체에 대한 분석과도 맞물리게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굳건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것처럼 여성운동의 다각화 그리고 다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성운동사에서 여성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여성운동사의 역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지점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970년대 여성 교양의 전유와 페미니즘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